그럼 물맛이 어떤가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물까지 맛있는 망우리 공원으로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가 이중섭 화가님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망우리 공원 이제 세 번째 도착한 곳인데요. 이중섭 화가님의 이제 저기 무덤입니다. 여러분, 이중섭 화가님 이름이 생소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소 그림 제가 이제 보여주면 바로 아실 거예요. 황소라는 소와 가족들을 배경으로 그린 은박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시죠. 그래서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이중섭 선생님의 묘입니다. 이분은요, 그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서요, 그 고구려 벽화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접할 기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방색이라고 해서 우리 벽화에 그리는 그런 그림체 색깔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황소를 그릴 때 굉장히 많이 표현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중섭 선생님이 뭐 담뱃갑에 있는 은박지에다 그림 그리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던,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테지만, 그거는 좀 사실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이중섭 선생님은 그 평원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했었던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요, 이중섭의 형은 그 평양, 그 평원남도 쪽에서 백화점도 운영할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많이 공부를 했었죠. 유학까지 가고요. 이중섭 선생님이 저기 학교를 도산학교를 갔나?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길 가서 그 미술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 미술 선생님은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예일대학교 미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중섭에게 조선인은 조선인다운 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후기 인상파와 야수파 같은 그 미술 법칙들을 좀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세상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일본 유학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문화학원이라는 곳에 이제 입학하게 돼서, 당시 나중에 부인이 되는 일본인 여자친구인 마사코라는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원산으로 돌아오게 됐죠. 이중섭이 원산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사예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 원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이라는 공산 정권이 북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공산 정권 하에서 이중섭의 형이 부르주아 출신이라는 이유로 잡혀 들어가게 돼요. 소식을 알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중섭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제주도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1년 남짓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때 이제 그 제주도에서 생활했었던 것이 인연이 돼서 지금 제주에 가면 이중섭의 이제 미술기념관이 그 살던 곳에 이제 개관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주도 가실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삶이 어려워지니까 결국 마사코와 자식들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중섭 혼자 이제 부산으로 가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과 작품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게 이제 담뱃카페에 그려져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 은박지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중섭의 묘 비를 보시면요, 그려져 있어요. 저기 보시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어요. 쭉 아이 두 명이 서로를 얼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서 가족을 주제로 하는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석에 이렇게 가족의 아이들 모습이 그려져 있는 모습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섭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총우화가라고, 총우화가라고 일제강점기 때 징병을 광고하거나 일본의 정책들을 홍보해주는 화가들은 징병을 안 됐대요. 군대를 안 가도 됐대. 그래서 이 이중섭이 그 총우화가 이름 명단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총우화가로서 남겨진 작품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둘째가 그 이중섭의 형이 그 백화점 사장이었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의 동생을 징병시키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올린 거 아니냐는 썰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으로 치자면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조선의 색채가 좀 많이 들어간 민족적인 그림과 가족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가족판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나중에 망우리 공원에 오시면 독립운동가 이렇게 우리나라 미술계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이중섭 선생님도 뵐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셔서 저 가족 얼싸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저기 부모님이랑 형제들이랑 잘 지내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자, 이렇게 해서 이중섭 끝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
저도 이중섭 총화 간 거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야. 그런 건 숨기고 싶겠죠 아마. 그치. 그리고 되게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중섭 아들 있잖아. 저렇게 막 그리워하던 아들. 네네. 그 아들이 이제 일본에서 있다가 갑자기 이제 1970년대인가? 자기 아버지의 유작이라면서 그림을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시중에 풀어버린 거예요. 가족 그림으로 여기 맞나요? 여기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진품 여부를 네. 검사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위작으로 밝혀진 거야. 뭐야 갑자기?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의 작품을 위작으로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팔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 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렇게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그 아들은 또 아버지의 작품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던 아픈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부모님한테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곧 어버이달.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게 이중섭이 그린 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소의 그림이 가족들을 만나고 와서 그린 소들은 굉장히 희망차고 역동적인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는 뭐 황소나 누런소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그 가족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결핵과 영양실조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그린 소 같은 경우는 피 흘리는 흰소 같은 이렇게 좀 아파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소를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들어갔네. 예, 그래서 이 소를 자신과 일치화시킨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11시 반부터 걷기 시작해서 2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옆에 진서쌤 말이 없어졌고요. 저도 너무 힘드네요. 길을 중간에 잃어가지고 구석구석 봤다 하죠. 구석구석 보느라 굉장히 많이 걷게 됐는데요. 이제 곧 다른 독립운동가 분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빠이.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지금 몇 번째죠 여기가? 네 번째. 네 번째 독립운동가이신 조봉환 선생님 묘를 이렇게 돼 있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장 현대적 인물이시라 그런지 이렇게 마당 같은 것도 있고 2단으로 이렇게 조성돼서 죽산 조봉환 선생님 묘를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묻혀 계신 조봉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집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처음에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이제 상해까지 가가지고 임시정부 활동을 좀 지켜보다가 그 임시정부 내에서 계속 내부적인 요인으로 싸우는 것에 환멸을 느끼셔서 일본으로 이제 떠나셨다고 해요. 일본으로 떠나신 다음에는 뭐 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탐닉하셔가지고 그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뭐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좀 탐닉하시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셔서 조선공산당을 다시 만드시는 일에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그 농림부 장관으로 취임을 하셔서 이승만 정권 시절에 토지개혁을 뭐였죠, 쌤? 농지개혁. 농지개혁이죠. 예, 농지개혁을 직접 추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현시키신 분이 바로 여기 뒤에 계신 조봉환 선생님이십니다. 물론 우리의 이제 그 농지개혁을요, 유상몰수 유상분배라는 좀 불완전한 그런 토지개혁으로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 조봉환 선생님이 추진하신 그 농지개혁 때문에 6.25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와서 계급타파? 뭐 그러한 선전에 그 많은 농민들이 속지 않았었던 이유가 이 조봉환 선생님의 그 농지개혁 때문에 많이 속지 않았다고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요, 제2대 대통령 선거랑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북한과 평화통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 반공이나 뭐 무력 침공 같은 것들이 주류였는데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라는 걸 주창하셨고요. 두 번째로 그 무상교육 같은 것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높은 복지를 살 수 있는 그런 진보적인 정당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보당이었죠. 하지만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이 이승만 정부는요, 극단적인 반공을 주장하고 있었던 정부였기 때문에 이 조봉환 선생님과 그 진보당의 일당들을 좀 이렇게 가만히 보기가 힘들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봉환 선생님을 북한과 내통하는 혐의로, 간첩 혐의로 잡아셔가지고 결국에는 사형을 시키는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간첩으로 몰아서
정치적 정적을 이제 처형시킨 사건이었죠. 예전에는요, 여기 조봉환 선생님 묘에 오시면 굉장히 큰 각오를 해야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잘 안 돼 있었고, 항시 그 제복 차림이나 이제 사복 차림의 경찰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 조봉환 선생님의 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감시했다고 해요. 지금은 다행히 2011년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셨습니다. 조봉환 선생님께서. 지금은 마음 편히 여러분 학생들과 또 여러 학부모님과 손잡고 오셔서 한때 평화통일을 처음으로 부르짖으셨던, 그리고 무상교육과 여러 가지 진보적 정치를 꿈꾸셨던 이 조봉환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봉환 선생님도 바로 여기 마무리 공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 조봉환 선생님이 처음 판결 받았을 때, 1심 판결 받았을 때 징역 5년을 받았대요. 다행이네요 그거. 그죠? 어. 근데 이 이승만이 화가 난 거야. 아니 씨, 다 만들어줬더니 어떤 판사가 5년을 때려버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판사는 나중에 제2명이 취소됐대요. 판서직에서. 대박이죠. 그런 무서운 시대가 있었어. 이거 유언 한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십니다. 암살을 하지 차라리. 그죠? 그 판사분도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그때는 진짜 양심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한용운 선생님 나오실 텐데. 여기에요. 만화한영 선생님 묘 입구. 여러분, 바로 선생님 한세용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의 조상 청주안시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묘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여러분, 한용운 선생님의 묘를 왔습니다. 무덤을 왔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십니다. 충남 홍성 출신이신데? 자, 여기 한용운 선생님의 묘예요. 한용운 선생님은 무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무관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집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을지문덕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기질도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스님이 되셨을 때는 뭐 어떤 불교에 대해서 뜻이 있으시다기보다는 그 불교라는 종교 집단의 힘을 좀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셨다고 해요. 이 한용운 선생님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1운동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서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신 분인데요. 역사 교과서랑 국어 교과서에 같이 등장하시는 분, 바로 여기 뒤에 계시는 한용운 선생님이십니다. 독립운동도 그 33인에 들어가서 하셨고요. 그리고 1920년대 때는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보셨던 님의 침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내놓으시면서 저항 시인으로서의 저항 문학의 대표주자로 활동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용운 선생님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절개, 지조를 굉장히 높게 쳐주는 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1944년, 그러니까 광복 1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빛을 되찾는 걸 보지 못하셨는데요.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오셔가지고 한번 인사 한 번씩 드리면 그래도 우리나라 조국에 굉장히 빛을 찾았구나, 광복이 왔구나라는 걸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셔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용운 선생님이 그 역사 교과서에 그것도 나오잖아요, 쌤. 조선 불교 유신론인가? 네, 맞아요. 그 책 쓰잖아요. 네. 타락해가던 불교를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불교로 만들기 위해서, 또 불교 대중화를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항상 불교가 우리나라 어려울 때마다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그분들 중에 한 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한 분 남았죠. 방정환. 우리 5월 5일을 만드신 오늘 같은 휴일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만들어준 방정환 선생님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만나요. 뿅. 자, 여러분 마지막 드디어 5월 5일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게 기여하신 방정환 선생님의 묘를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네. 역사 선생님들이시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방정환 선생님 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저기 묘만 잠깐 찍고 설명은 좀 이따 제가 딴 데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쩌다가 아동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 연구소 여기 저는 가입하게? 색동에 네네. 색동에 네네. 네. 색동에 회원으로. 그게 아직도 있나요? 그럼요. 색동회가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저기 1923년.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있죠. 와 진짜 색동에서 대단하다. 책도 냈는데. 진짜요? 그게 원래 동화
동아나 연구회. 동아구연과 저도 동아구연. 원래 아니, 그게 아직까지. 시작을 해서 저도 동아구연과로 시작해서 저희. 와, 진짜요? 너무 신기하다. 이제 방정환 와. 선생님, 색동님에서 같이 네. 공조로 낸 책이에요. 이 색동이라는 조직이 지금까지 있구나. 와, 알죠? 정말 대단하다. 있죠, 그럼요. 여기 유애순 우리 교수님. 아, 교수님이. 네. 아, 저희 스승님, 저희 평생의 스승님. 저희도 아니, 다 가르쳐 주신. 아니, 동화를 하셔서 그런지 되게 젊어 보이세요. 나이는 비밀. 지금 동화를 색동. 연구하시는 분들. 연구소에 있는 다양한 분이 계세요. 방경원 선생님만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근데 너무 놀랍네요. 저는 없어진 줄 알고요. 아니, 그냥, 네, 색동회가.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진. 아니 일본에서 아닌가? 이제 구상을 하신 아, 일본. 일본에서 계실 때. 거기 어.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구상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선포식은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반갑습니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 묘소에 찾아왔더니 방정환 선생님 연구소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셔서 잠시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진적고 학생들한테 한번 인사. 어디가? 진적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아 그래요? 아유 커서. 소개 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요. 네네. 저는 저기 방정환 연구소 이사로 있는 송영숙이라고 합니다. 송영숙 네, 교수님, 네. 송영숙 교수님. 아이들한테 제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거, 그리고 또 천도교 소년회라는 단체가 그 교과서에 나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다라고만 네. 설명하고,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찍기 오기 전에 제 나름으로 조사를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 정도가 되게 빈약한데, 네,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방정환 선생님이 여러 가지 활동,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활동을 하나만 뽑는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글쎄 인상 하나만 깊을까요? 뽑는다 그러면은 참 힘든. 또 이제 손병희 선생님의 그 셋째 사위로서 이제 그때 독립운동을 할 때도 큰 네네. 역할을 했다는 거. 음. 뭐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할 때도 사실 그 33인 그 독립운동 선언서 네네네. 쓸 때 네. 그 쓰고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이 방정환 선생님이. 관련된 일을. 근데 이제 손병희 선생님이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은 이름을 거기다 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게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이 사람 이제 우리들은 다 이제 감옥에 가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뜻이 또.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은 참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마지막으로 오늘 5월 5일이잖아요. 네. 어린이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책 많이 읽읍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방정환 선생님 그 무덤을 보고 이제 가는 길인데요. 운 좋게 저희가 오늘 5월 5일이라 그런지 방정환 선생님 기념사업회 관련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또 관련 동시도 한번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좀 빠뜨렸는데요. 제가 선생님이 아는 부분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정환 선생님은요, 어렸을 적 태어나신 다음에 천도교 소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드시게 돼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에 있는 어린이들을 뭐 애놈, 뭐 애새끼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스러운 말로 부르면서 한 명의 인격체라고 보기보다는 좀 많이 모자란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동학대도 많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방정환 선생님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민족이 좀 더 잘 되려면 어린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드셔가지고 아이들을 그렇게 좀 부르게 운동을 하셨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린이날도 그때 이제 만드시게 되게 됩니다. 젊은 나이셨던 31살, 만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하면 33살 정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어린이날에 부모님들과 굉장히 기분 좋은 추억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추억은요, 다 이 방정환 선생님의 노력 덕분에 우리들이 굉장히 즐겁고 부모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망우리 공원, 지금 우리가 몇 명 맞췄어요? 7분. 7분 맞나요? 일로 7분 독립운동가 분들이랑
사회 저명 인사들을 봤는데 굉장히 이 한 곳에 만나보기 힘든, 저희가 지금 다 소개는 못 드렸지만 굉장히 대단한 분들도 더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망우리공원에 한번 오셔가지고 교과서 속에 있는 우리 대한의 영웅들을 한번 맞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3시간 걸었나요? 4시간. 4시간 걸었나요?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입에 단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보람이 있었어요, 그죠? 네, 마지막에 맞습니다. 너무 보람이 있었어.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일 것 같고, 선생님은 오늘 뭐 소감 한마디.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고 유익한 걸 많이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스스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남들 눈치도 보이고 좀 그랬었는데, 역시 안 하는 것보단 도전하는 게 더 즐거운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문화재, 우리 주변에 있는 문화재가 있으면 여러분 수업 시간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혼자 가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적고 여러분 수업 잘 들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진적고 바이, 진바 안녕.